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JTB 전주방송은 지역 농협들의 부실 대출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미분양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서 허용된 것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해준 사실을 몇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했는데요. 지역의 8개 농협이 실행한 부실 대출 금액이 무려 11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건 쟁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라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 JTB 주혜인 기자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영상 뉴스 보도로 먼저 만나보시죠. 88세대가 사는 군산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북의 8개 지역 농협은 지난 2018년을 전후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 부실 대출로 확인됐습니다. 미분양 건물은 담보 인정 비율을 올릴 수 없는데도 정당 담보 인정 비율보다 10%를 올려 대출을 실행한 겁니다.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8군데 지역 농협의 전체 피해 예상액은 115억 1천만 원입니다. 임직원 징계는 정직 3명, 감봉 16명, 견책 17명입니다. 지역 농협들은 담보 물건을 근거로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피해 금액을 줄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다. 보통 대출심사위원회는 상임이사나 여신상무, 그리고 대출과장 같은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때문에 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비상임이사나 감사를 넣도록 권고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 농협이 많습니다. 농협에 임원이 하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거나 감사가. 근데 일선 농협에서는 그런 곳 많지 않거든요. 부실 대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대출심사위원회에 비상임이사나 감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반복되는 대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군산의 미분양 건물 한 곳에 부실 대출을 해준 지역 농협이 모두 8곳, 그리고 무려 금액은 1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주혜인 기자, JTB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 지역 농협의 명단 그리고 각각의 대출 규모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명단 전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를 두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우선 이 8곳 농협의 부실 대출은 원래 농협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모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부실 대출을 실행한 농협의 이름, 그리고 대출 금액, 피해 예상 금액,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몇 명인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이 부실 대출이 이 군산의 미분양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뤄진 것인 줄 전혀 몰랐던 게 문제인 거죠. 저희 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처음으로 드러난 건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공개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죠. 그 이유는 한 건물을 담보로 지역 농협 한 곳도 아니고 무려 8곳이 부실 대출을 실행한 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산정 피해 예상액도 농협중앙회가 밝히길 115억 원 규모로 제법 크죠. 그리고 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도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36명에 이르고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고 이 정도면 내부에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했고요. 그래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명단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분양도 거의 되지 않아서 가치가 의심되는 건물을 담보로 심지어 원래 담보 인정 비율보다 10%나 올려서 대출을 해주고 또 전반적인 감정평가 과정도 좀 부적절했던 거거든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이 담보에 대한 감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한 이번 사건의 특이점들이 혹시 있으면 짚어주시겠어요? 이제 대출 과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출을 먼저 하러 가게 되면 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 직원이 일단은 감정평가 탁감이란 걸 해요. 탁상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책상에 앉아서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이 대충 그 인근의 시세에 비해서 얼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알려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있고, 그럼 대출이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면 감정 평가를 의뢰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 평가한 후에 이제 보통은 매매가나 감정 평가액 일부 일정 정도 비중 LTV나 DTI에 맞춰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 상호 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게 돼요. 이제 내부 결제나 이런 결제 시스템을 거쳐서 결정이 나가게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농협중앙의 이제 공시를 보면 특이점들이 있어요.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뭐 허위 분양 계약서를 과신했다, 뭐 미분양 집합 건물 담보 인정 비율 상향 적용할 수 없는데도 상향 조정했다, 감정 평가 시 현정 조사 미실시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요 집합 건물, 요 빌라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주식회사 A, B가 아마 시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시행사가 보존 등기를 해요. 아마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등기가 없었잖아요. 이 집합 건물 등기하면서 보존 등기를 하고 2017년 12월 1일 날 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유한회사 C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이게 88채였죠. 한 채에 1억 6,040만 원의 분양 등기, 이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88채가 있기 때문에 1억 6,040만 원이면 이 총 금액이 한 140억 정도 되고, 네. 70%가 100억, 80%가 한 11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제 이걸 분양을 대출을 하려고 하면서 이 금액이 1억 6천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잖아요. 아까 이제 이 허위 분양 계약서라는 게 이거 같아요. 네. 1억 6천에 매매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1억 6천도 이게 사실은 이 가치가 낮은 거고 감정하면 높게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1억 6천 매매하고 감정가가 1억 한 8천, 2억까지 나왔을 거예요.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LTV에 70% 적용인데 80%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은행도 모르겠어요. 지금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건 분양이 된 거라고 보고 아마 80%까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중앙회에서 이러한 이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출을 내줄 때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용도나 상환 능력 같은 거를 꼭 확인을 하잖아요.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역 농협들이 이런 기본 사항들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이 대출의 벽이 좀 높고 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좀 씁쓸해하고 분노도 했거든요. 주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취재 과정에서 가장 씁쓸하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만난 농민분들도 하나같이 우리는 대출이 어려운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실 대출을 그것도 대규모로 이렇게 실행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셨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대출 과정이 실제로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논 하나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대출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대출 금액을 더 많이 책정하고 싶은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우리 기준이 이렇다라고 해서 거절당하기 일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보도인 거죠. 농민들 측면에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실 대출의 경우에는 농협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미분양 집합 건물은 담보 인정 비율을 상향할 수 없는데도 정당한 담보 인정 비율에 무려 10%나 상향을 한 거죠. 그런 농협들이 한 2곳이나 적발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용도나 아니면 상환 능력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분양 계약서를 냈다,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봤을 때 작정하고 봐줬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아마 농민분들이 굉장히 저희 보도를 보고 분개하고 또는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참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농협의 조합원이자 주인은 바로 농민이거든요.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농민회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농민의 뭐 반응이라기보다 실제 이제 그 해당 조합원들 반응을 보면 아니, 터질 것이 터졌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건데 예. 계속 이제 감춰져 오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 골문 것이 터졌다. 이렇게 뭐 격앙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부실조합이 돼서 문 닫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 예금을 못 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 관련해서 조합원들은 이 문제 제기를 뒤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조합원들도 다 아는 사람이고 지역에 아는 사람이고 직원들도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뒤에서는 막 이 조합의 이 행태에 대해서 막 요구를 하고 격앙된 목소리 내고 하지만 실제로 대놓고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 조합에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나가고 또 대응할 수 있게 좀 하는 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예,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봐도 8곳이나 되는 농협에서 공동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부실 대출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또 뒷배경에 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어떤 의혹도 있는데 관련 뉴스 영상 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분양 건물 한 곳에 부실 대출을 해준 지역 농협만 무려 8곳. 이 가운데 한 농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를 요청했더니 간략하게 쓴 홈페이지 공시가 전부라며 사실상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공시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게부터 저희도 마음 아픈 일이라서 더 많지 않고 싶다는 거니까요. 조합원인 일부 농민은 미분양 다세대 주택 대출에 왜 8곳이나 되는 지역 농협이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대출이 힘들자 브로커가 개입해 농협에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대출 실행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들 뭐 접자하고 만났더니 누구 임원들하고 만났더니 얘기가 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우리 농협에서 해줄 수 있다.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농민회는 농협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상당 부분 편의를 봐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돈 규모가 크고 뭐 그런 만큼 이자 수익도 많겠다 하는 이제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이런 부실 대출의 원인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역 농협들은 지점 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실행했을 뿐이라며 브로커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아까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라는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 이 농민들이 이번 사건을 의심하는 데에는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전에도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농협에서 부실 대출을 해줬던 사례가 있는지요? 일단 지금 익산의 모 조합이 확정된 피해가 확정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좀 직원이 징계받고 좀 이렇게 있고요. 또 군산의 모 조합이 예전에 또 이거와 비슷한 건으로 대출해갖고 부실 건이 돼서 문제가 됐던 지금 이제 음성 쪽에도 대출한 것이 부실돼가지고 뭐 조사받고 지금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 지역의 신협은 이 부실 대출로 인해서 그 폐쇄가 됐어요. 그 해체가 됐어요. 해산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좀 있었고, 우리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뭔가 뒤에가 있구나라고 한 것은 8개 조합이 이 건에 대해서 공이 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한 개 조합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8개 조합이 뭔가 원칙에 벗어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 저희들은 뭐 그게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류의 어떤 브로커가 개입해서 이 부분을 좀 진행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예, 주인 기자, 이 해당 농협 중에 한 곳은 공시한 내용 그대로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취재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공시가 듣기로는 뭐 A4 한 장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공시만으로 조합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면 정보를 제공받기가 충분한 건지 또 공시 그대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공시라는 게 그 적발된 감사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막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시 내용을 과연 믿어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허술을 했습니다. 내용 전부가. 그래서 얘기를 몇 개 해드리자면 일단 공시 자체가 농협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면 농협중앙회가 먼저 감사를 진행을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를 올립니다. 그것을 제재 내용 공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농협중앙회에서 공시한 내용을 지역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따로 공시를 올립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수시 공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올리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공시가 굉장히 차이점이 많다는 거죠. 동김제 농협을 예로 들면 농협중앙회에서 밝힌 이번 대출로 인한 피해 손실 예상액이 3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김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로 피해가 날 거다라고 밝힌 예상 손실액은 아예 없었어요. 손실 미확정.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손실이 날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결과를 밝힌 거죠. 결국에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둘 중에 과연 어떤 거를 믿어야 될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 농협중앙회 말고 지역농협에서 또 따로 공시하는 내용 둘 다 달랑 A4 용지 한 장 분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북 신용보증재단 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 33쪽에 이릅니다. 그만큼 되게 자세하고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농협 공시 같은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다 A4 용지 한 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공시를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변호사님도 공시 내용 확인하셨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니까 이제 기사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 2014년도에 이제 금감원에서는 제재 내용 공시 및 양정 기준 마련해서 이제 농협 등 상호 금융 업종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중앙회 홈페이지에 니네들 조합들 이제 어떠한 제재했으면 좀 공시 좀 해라 라는 어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아마 홈페이지에 제재 내용 공시가 들어갈 거고 이제 이 조합들은 상호 금융업 감독 규정의 경영 공시가 있어요. 경영 공시에 따라서 이제 이 대출 사고도 이 경영 공시에 어떠한 그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영 공시에 따라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좀 재밌어요. 너무 중앙에는 이제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한 3-4줄의 어떠한 사유가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 사실 이 금융사고, 이 대출 사고라는 것들은 그렇게 3-4줄에 압축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딱 3-4줄만 적고 피해 금액을 적는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이제 각 조합의 내부 공시를 또 보면은 이 제목만 적어놔요. 농협 아마 중앙에서 이 공시한 제목만 적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피해 예상 금액을 전혀 달리 적어놓죠. 아마 중앙에는 원금까지 갚고 남은 대출 잔액을 전부를 얘기를 하는 피해 금액을 본 것 같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조합에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아마 공매나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아직 이게 미확정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에 있는데 공시 내용 자체는 사실은 이 조합 중앙에도 미흡하지만 조합도 훨씬 더 미흡하고 그 서너 줄마저도 없는 거죠. 서너 줄마저도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중앙에 가서 찾아봐라 뭐 그 느낌이에요. 네. 이번 상황이 정말 큰 문제인 게 사건 자체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전주농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주농협의 경우에는 인천의 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군산의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주체와 동일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먼저 보고 난 뒤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감사로 드러난 전주농협의 제재 내용입니다. 전주농협은 지난 2018년 초 채무자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기업시설 자금 대출로 49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본점이 심사해야 하는 외부 감정평가서를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에서 심사했고 시설 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한지 검토도 소홀했습니다. 결국 채권 부실로 1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중앙회는 밝혔습니다. 직원 2명은 감봉, 7명은 견책, 4명은 주의 촉구 등 모두 13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주농협은 부실 대출은 맞지만 앞서 드러난 8개 지역 농협의 공동 대출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산 다세대 주택은 미분양 건물이고 인천 상가는 채무자가 매입한 분양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유치권이 발생할 우려가 하나도 없고 돈을 주고 전부 다 산 것인데. 그러나 회수하지 못한 손실이 1억 7천만 원이고 9억 4천만 원은 공매 중이라 피해 예상액은 당초 중앙회가 밝힌 11억 원가량에 가깝습니다. 취재 결과 이 인천 상가를 담보로 대출해준 지역농협은 더 있습니다. 백구농협과 동김제농협 등 두 곳이 군산 다세대 주택과 함께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해준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담보면 그 아파트, 대아파트고 인천권 주권하고는 해갖고 3개지. 일각에서는 군산 다세대 주택과 인천 상가를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린 주체가 사실상 같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유한회사 A는 군산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B와 C는 인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3개 법인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한 몸이라는 겁니다. 조합원인 일부 농민은 이번 대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공동대출을 한 지역 농협 직원이 소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분이 근무할 때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해당 직원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농민이 브로커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농협 직원은 중징계를 받아 이들이 이번 공동대출의 부실 의혹을 풀 핵심 인물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주농협을 비롯한 3개의 농협에서 인천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게 앞선 김제 농협들의 공동부실 대출 사례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주인 기자, 전주농협은 시설 자금 대출 취급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1억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다른 두 곳, 그러니까 이제 동김제 농협 그리고 백구농협의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취재에서 농협 측의 확인을 위해 물어봤어요. 도대체 피해 금액이 얼마냐 했는데 사실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보시면 동김제 농협의 경우 기업 시설 자금 대출 3건으로 인해서 피해 예상액이 37억 5천만 원이다라고 나왔고 백구농협의 경우에는 기업 시설 자금 대출 2건으로 인해서 피해 예상액이 18억 4천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3건, 2건 이 중에 한 건은 아까 보셨듯이 군산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인천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 예상액 37억 그리고 18억 이 안에 피해 손실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뭐 수억에서 수십억 사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 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렇다면 혹여 지금까지 알려진 이 3곳 이외에 다른 지점의 농협들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이 있는데요. 그 한 법인이 인천 상가를 담보로 8개 농협, 한 법인이 인천 상가를 담보로 해서 8개 농협이 대출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대출 금액만 104억 7,600만 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인이 또 인천 상가를 담보로 해서 6개 농협이 대출을 해줬다. 여기에 대출 금액은 59억 4,6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인천 상가가 2번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2번째 인천 상가 있지 않습니까? 2번째 인천 상가의 매매팀이 앞서 언급한 법인의 매매팀과 상담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문건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앞서 한 법인 언급해드린 한 법인이랑 또 뒤에 언급해드린 또 다른 법인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천 상가, 2번 언급되는 인천 상가도 결국에는 같은 담보물이다. 같은 데 있는데 층만 다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같은 상가일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지역농협 또 6개 지역농협이 이 인천 상가를 담보로 대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인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한 농협은 동김제 농협, 백구 농협, 전주 농협 이렇게 총 3곳이지만 적어도 3곳에서 5곳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파악된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그 이전에 브로커 개입 의혹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상환 능력도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뉴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비슷해 보이는 사안을 두고 전주농협 측에서는 우리는 군산 미분양 건물 대출과는 좀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그 의미는 군산 미분양 빌라는 좀 아주 잘못된 대출이고 우리는 이제 좀 조금 잘못된 대출이다 예.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농협 그 중앙의 감사에서 보면 추측을 해야 돼요.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점 승인 대출의 외부 감정 평가서를 본점에서 심사해야 되나 지점에서 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감정 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감정 평가서에 이 실제 어떠한 매매가와 감정액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감정 평가가 부실했고 부실한 감정 평가를 근거로 많은 대출이 나갔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똑같아요. 이 형식은 아마 미분양 빌라와 매입한 건물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한 행위는 사실 똑같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아마 비슷한... 미분양 빌라가 위험도가 좀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대두되는 문제는 이 군산의 다세대 주택으로 대출을 받은 업체와 또 인천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저희가 뭐 편의상 유한회사 A 그리고 주식회사 B, C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근본적으로는 한 몸이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아까 주혜인 기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애초에 계획적인 사기는 아니었을지 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억대 금액을 지역 농협이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좋지 않은 생각까지도 네. 들거든요. 사무소장님 네. 생각 어떠신가요? 일단 그 문건 입수한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본 건데요.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예. 이게 단순히 그 절차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기에 가까운 좀 대출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제 해당 조합에서는 뭐 중앙의 고시와 자기 또 고시가 좀 다르다. 피해 산출하는 방법이 이제 틀리다. 이렇게 또 경매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많이 못 받아낼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징계 변상을 또 이렇게 내리기도 보통 하는데 이제 일단 건물을 처분을 하겠죠. 있으면 자기가 그 저것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몇 번 유찰이 돼요. 100억짜리가 2, 30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다시 이거를 자기가 또 입찰을 봐요. 예. 낙찰을 받아서 사기쳐서 돈 벌고 건물을 또 낙찰받아서 자기 이름은 안 받겠지만 낙찰을 안 받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100억짜리인데 20억, 30억이니까 그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변상은 또 직원들이나 그 결제 라인에 이제 해서 요청을 하긴 하는데 사무실이 70이고 그다음에 직원이 이제 30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임 소재를 줘요. 근데 이 30%는 또 어떻게 되냐? 계속 지금까지 대출한 것에 대한 그 포인트를 쌓아요. 그래서 뭐 몇천 점 이렇게 싸기도 하고 만 점 네. 이상 싸기도 하고 1포인트에 얼마씩 이렇게 경감을 시켜줘 갖고 그런 데서도 또 이렇게 갖고 빠져요. 그리고 또 표창들 있잖아요. 장관 표창이나 중앙회장 표창 이런 거 받으면 또 경감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예. 있군요. 실제 하는군요. 그래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만약에 사기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좀 지금 보여집니다. 예. 사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농협 입장에서 이렇게 큰 담보 물건이 걸린 대출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좀 찾아본다면 대출심사위원회의 허술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위원회 자체가 내부 임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심사위원회라는 심사기구가 있긴 합니다. 근데 내부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보시면은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물어본 결과
상임이사, 여신상무, 대출과장 이렇게 내부 임직원들로 대출심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러면은 대출심사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부 임직원들이고 내부 임직원들이 결국에는 대출을 심사를 하니까 봐주기식 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 운영위원들을 뽑고 결국에 운영을 하는 책임이 있는 최고 결정권자는 또 그 지역 농협의 조합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 농협 조합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결정권자 역할을 하는 셈인데 결국 조합장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비상임이사를 대출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감사를 넣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권고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견제를 하고 싶어도 견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는 농협도 굉장히 많았고요. 취재 결과.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이러한 견제기구가 있지만 견제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이번 부실 대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셈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합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 사무처장님. 사실 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죠. 그런데 이 조합장과 농협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조합원들이 선출해서 뽑은 직책인 만큼 이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인데 이제 출마할 때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우리 조합을 완전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이것도 이제 조합장님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긴 한데 실적을 내야 돼요. 조합의 실적을 흑자를 내고 뭔가 성과를 내야 저 조합장 때 이런 성과를 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나오면 또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막 실적을 주고 압박을 하죠.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오니까 대출도 많이 끌어와야 되고 대출을 많이 끌어오면 직원은 능력 있는 직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직원이 이렇게 소개해줬다 이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게 능력 있는 직원이었어요 그때는. 부실이 되기 전에는. 근데 부실이 되니까 이제 중징계를 받은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더 큰 부실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고민도 있고 어쨌든 조합장은 조합원 편에 서야 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 측 입장에서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신다. 그렇게 저는 좀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군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이 그렇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은 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역학관계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조합장을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 안 그러신 조합장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두 사건, 그러니까 김제 지역 농협들과 전주 농협을 비롯한 세 농협을 통틀어서 모두 49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직원 징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합장은 또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원칙적으로 조합장, 그러니까 농협 조합장님이 이제 신용사업, 금융업에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업은 내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것도 하고 그리고 결재권을 조합장에게 줬을 때 이제 개인 아까 같이 조합원들에게 이제 어떻게 투표를 받아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휘둘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 사실은 이 신용사업을 분리를 하는 게 사실 조합의 어떠한 굉장히 큰 그 일이기도 해요. 어떤 조합의 어떤 규정에.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신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이상은 상임이사를 둬야 되고 2,5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장은 이제 비상근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 규모가. 그렇게 해서 조합장이 될 수 있으면 신용 업무에는 이제 좀 관여를 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는 거고 상임이사가 있든 없든 최종 결재권에서 좀 벗어나게끔 하는 게 이 농협의 취지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냐라는 또 별개의 문제로 형식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부실 대출의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인 농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농민들 개개인은 책임만 강요받고 대출은 어려우면서도 또 이런 사건이 터질 경우에 제대로 된 알 권리조차 무시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해당 조합의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확인해 본 건데. 그래서 이사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대출 받으려면 까다롭기도 하지만 원래 그 대출 금리를 다 받아요. 그런데 이런 그 대출을 끌어오면 사실 이제 덩치가 크니까 5% 대출이자 그대로 받겠다 그러면 안 오죠. 그러니까 또 싸게 줘요. 이 사람은 조합원도 아니야. 오히려 네. 그 허들이 낮아지는군요. 그러죠. 조합원들한테 다 받으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혜택을 더 주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어쨌든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사들까지도 알지 못하게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문제들은 좀 대원총회를 조합원들 중에 대원이 있는데 대원총회를 좀 소집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요 대책을 좀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방향들이 잡혀지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는 거예요. 직원들은 사실 큰 피해가 없을 거예요. 조합원들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제 생각에는 농협 직원들이 다 본인들이 사실 전문적이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가만 지켜보면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는 직원을 위한 농협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직원 위주로 어떤 게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뭐 수익이 나도 직원들 급여가 올라가는 거지 농협원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배분되는 이 분담금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에. 그래서 뭐 피해는 조합원이 보고 이제 수익은 직원이 얻어가는 좀 굉장히 독특한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행 기자님, 이 취재 과정이나 사실은 뒷이야기도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 농협을 이제 다니시면서 좀 정보도 얻고 취재도 하면서 다니셨을 텐데 대처 방안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일반인인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미흡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을 만큼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지역 농협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농민들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높은 어떤 벽처럼 대출이 느껴지게끔 했으면서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왠지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 쉽게 대출을 내주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군데 지역 농협이 부실한 담보물을 한 곳을 담보물로 해서 대출을 해준 상황이잖아요. 피해 손실 예상액도 115억 원에 이르고요. 근데 이렇게 큰 사안인데도 지역 농협 저희가 무주농협 한 군데를 빼놓고는 실제로 7곳을 다 방문을 했는데 어느 한 군데서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공개를 해준 농협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물론 뭐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했는데 뭐 그런 사과를 떠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아까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투명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사실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취재 초반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런 문제가 쟁점화되고 이슈화되니까 이제 농협 전북본부 측에서 그러한 대처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응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찌 보면 취재 과정에서는 약간 피상적인 답변들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공동 대출을 남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지역 농협으로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동 대출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예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 이제 상호금융, 그러니까 농협, 뭐 수협, 신협 뭐 이런 거 상호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상호금융 공동대출 막 이걸로 좀 검색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11월에 금감원에서
이제 상호금융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이렇게 해서 중앙회랑 이제 금감원이 이렇게 지침을 좀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공동 대출 자체는 뭐 불법이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농협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200억, 300억짜리 대출이 있다고 담보대출이 나면 사실 위험하지도 않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농협은 한 30억이에요 대출 한도가. 그러면은 각 농협들끼리 맞춰가지고 이제 공동 대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흔히 있는 사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2014년이에요. 그때 당시에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13%고 일반 대출은 3.6%다. 공동대출이 좀 부실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걸 좀 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대책으로 나왔던 것들이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하고 이제 그 연체율이 높은 조합은 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있었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이제 그 대출 한도도 개인 10억, 법인 100억으로 하겠다. 뭐 그리고 그 1순위 담보권을 취득하고 무조건 그다음에 외부 감정 평가를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담보 LTV 담보 인정 비율도 추가 한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안 지켜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100억? 그렇죠. 동일 한도 100억, 그다음에 추가 LTV 뭐 5개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아마 다시 자세한 사실관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침이 바뀐 건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해당했을 때 좀 사실관계가 다른 건지는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제재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 지침이 바뀌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금감원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동대출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농협중앙회에서는 충분히 공동대출의 위험을 좀 알고 있었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주 기자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억제를 어쨌거나 했던 예시가 있었는데 선례가 있었는데 사실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군산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부실 대출을 실행한 농협 8곳 중에 저희가 7곳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7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는 공동대출을 해야만 한다였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지금 지역 농협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역 농협 자체가 경제 사업이 아니라 신용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큰 담보물이 들어오면은 농협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역 농협 한 군데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다 보니 담보 물건이 큰 것이 들어오면 지역 농협에서 이런 물건을 우리가 나눠서 대출을 해주자 해서 공동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경우도 이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대출 자체는 저는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심사를 하고 어떻게 잘 실행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 문제를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지금 농촌 지역의 농협들의 어떤 현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사업으로는 수익 구조가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아요. 손해 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신용사업 파트에서 이자로 해서 하는데 지금 상황 예대 비율이 한 농촌 지역의 농협은 40%에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은 한 2%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건을 물어와야 거기서 나온 이자 수익으로 직원들 월급 가져가고 또 조합원들의 배당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대출의 문제는 지금 있는 그런 대출 기준 심사 요건만 잘 따라도 사실은 사고가 많이 이렇게까지는 안 터지는 문제인 거죠. 지금 그 사례를 보면 완전히 이게 뭔가 눈에 환해 보이게 너무 허술하게 대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만 잘 지켜도 괜찮고 또 그것이 좀 미진하다 보면 더 대출 요건을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지 고민입니다.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사태,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을지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세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앞서 보도도 해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이런 공동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공동대출을 해야 되냐. 저희는 그 부분을 대출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명확히 해야 된다 해서 찾았는데 먼저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대출심사위원회 개선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출심사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비상임 이사나 감사가 포함되는 게 권고사항인데 그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제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법 개정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 지금 달랑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술한 공시, 있으나 마나한 공시 없애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모두가 감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한 공시를 하도록 이것도 역시 법제화해서 법으로 의무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 지역농협 자체 공시에 거짓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감사 결과를 지금 공개하지 않은 농협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농협은 홈페이지에 공시 내용을 올렸는데 이거는 여기는 왜 안 올렸지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을 의무화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공개를 하자. 이 부분이 물론 대출 심사를 부실한 대출 심사를 잘 하는 게 1차적인 그런 대안이 되겠지만 2차적인 대안으로는 공시, 허술한 공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대출 심사를 부실한 대출을 좀 더 막을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무처장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일단 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반론이 있어서 먼저 하고 제 얘기할게요. 대출심사위원회의 의무화 이제 말씀을 하시고 법제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출심사위원회는 그 비상임 이사나 감사가 들어가시면 이분들이 좀 전문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대출 관련된 서류를 봐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진행하고 있는 농협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 대출심사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식행위라고 약간 절차적 내용으로만 그냥 진행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수준 정도의 대출심사위원회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화 된다고 해서 저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농협의 원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신용사업에만 눈이 먼 이 수익구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 농협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농산물들이 있고 이것 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농촌 지역 농협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을 중앙에 그냥 가만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멀리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부실대출의 사건의 진상을 좀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출 사고고 조합원이 도대체 어디서 부실이 났고 어디서 연체가 났고 어디서 이제 이 대손 상각이 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기자가 물어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가도 사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공동대출이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냐 이것도 사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쪼각쪼각 나 있고 아주 구체적인 것도 맞지도 않은 정보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먼저 여기서 해결을 하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좀 자세한 정황과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되고 이건 사실 농협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농협이 상호금융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이 금융회사를 만들고 뭐 경제사업도 있지 금융회사를 만들고 조합원들에게 사실 돈도 빌려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상호금융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내부 규정도 뭐 금융이 사실 금감원이랑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대출 규정도 공개도 안 됐고 저도 잘 모르고 은행 직원들이 아는 거죠. 요 조합원 그 직원들이 아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은행이야 은행 상무나 뭐 은행장이나 이런 분들이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되겠지만 사실 농협은 이 신용사업도 있고 이 조합장이나 다 대수의 이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조합장도 하시고 사실은 이사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좀 이 내부의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그걸 좀 해결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믿고 맡긴 곳간이 새는 줄도 모르고 내내 피땀 흘려 번 돈 좀 간수해 보겠다면서 곳간 열쇠를 쥐어준 여러 조합원과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말은 감히 꺼낼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분노할 힘마저 남아있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법이, 제도가, 사회가 특권을 이용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이들을 단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